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심리입니다. 멈출수록 관계가 살아나는 말심리. 오해는 사라지고 신뢰가 쌓이는 40가지 대화 수업. 전미경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건 넘치는 진심이었고 관계를 살리는 건 비워낸 말이었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넘치는 진심.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넘치는 진심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말이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혹은 야,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넘치는 진심 아닐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네. 넘칠 필요 없는 것. 하지만 이미 넘쳐버렸다 면 그것은 상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표현도 좋아하는데, 꽃도 너무 많이 받으면 파묻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한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말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도 틀어지고, 심지어는 실제로 말을 잘 안 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전부 다 글자, 문자나 메시지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야말로 정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존재 아닐까요? 더군다나 말을 동물보다 더 잘하잖아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에서 기계와 다른 점, AI와 다른 점이 저는 이런 말, 표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AI한테 뒤처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말과 관련된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목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내가 쓰는 말은 내가 살아온 방식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은 곧 그 사람 자신이다. 그런 말이 있죠. 말에서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내가 쓰는 어휘, 표현 이런 것들이 곧 나를 표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장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의도와 결과 사이의 사각지대. 의도와 결과. 이것은 조금 때로는 맞아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사각지대, 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어렵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2장입니다.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단호하게 나를 표현하기. 이것도 좋습니다. 무례하지 않게, 예의는 지키되 끌려가거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나를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자존감, 자존심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난 자존감이 낮아. 그런 표현들을 종종 보고는 하는데, 더 단호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버릇이 좀 들여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3장, 서먹한 사이에서 마음의 거리 좁히기. 이건 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서먹한 사이인데 말로써, 말을 사용해서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라는 방법, 기술에 관해서 소개하는 장이 아닐까 싶네요. 4장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나를 구출하기. 이것 또한 참 어렵죠. 나를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말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내가 구출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조차 말로서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5장 언어 습관 속에 숨은 진짜 나와 마주하기. 언어 습관은 정말 잘 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평소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행동도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어 습관, 말버릇이라고 하죠. 에필로그, 내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관계가 바뀐다. 자, 내가 바뀌면 그 다음에 말도 바뀌고 관계까지 바뀐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목차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의도와 결과 사이의 사각지대 탈출하기. 말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된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멈춰섰을까요? 우리는 이 짧은 말로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지우고 때로는 무거운 책임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상대에게는 비난처럼 다가왔고 친밀감을 나누고자 건넨 농담이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대를 돕고자 했던 선의조차 간섭이라는 오해를 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는 의도와 결과 사이의 미묘한 간극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의사소통에는 본질적으로 채울 수 없는 틈이 존재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의도가 명확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저 들려온 말과 미묘한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에 기대어 말의 의미를 짐작할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말의 진짜 의미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비로소 완성됩니다. 의미는 수신자가 결정한다. 의도와 결과의 심리학. 의사소통 이론가 폴 바칠라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소통 이론가 폴 바칠라빅은 소통이란 말하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밑줄 좀 긋겠습니다. 소통이란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되게 좋은 말인 거 아닌가요? 네. 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성우 수업 진행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우란 말을 잘 하는 사람, 좋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 좋은 표현을 하는 사람, 좋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성우라는 건 잘 들리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항상 드리는데 이것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듣는 사람 위주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폴 바칠라빅 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처럼 결국엔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우리가 헤아려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소통이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간단한 과정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듣는 이의 마음과 경험 속에서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더없이 복잡하고 섬세한 여정입니다. 심리학의 귀인 이론을 통해서
이 간극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때 성격이나 의도와 같은 내적 요인과 상황이나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해석합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은 자신만의 경험과 감정, 맥락을 통해 말하는 사람의 진짜 의도를 해석합니다. 너 요즘 힘들어 보여 라는 말을 누군가는 따뜻한 관심과 위로로 느끼는 반면 누군가는 자신을 향한 미묘한 질책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나는 좋은 의도로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 좋게끔까지 고려해서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은 정반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굉장히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것을 비뚤어진 생각으로 보지 말고 정말 이 사람이 날 위하겠거니 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너그럽게 그리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하네요.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의사소통의 피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정성껏 말한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이 미묘한 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의사소통 그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간극을 완전히 메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간극을 바라보는 태도만큼은 조금 더 세심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저자분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의 태도는 따뜻할 수 있다. 그리고 배려할 수 있고 더 세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좋네요. 한국 문화에서의 의도와 결과 불일치.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의도와 결과 사이의 간극이 종종 더 복잡하고 미묘한 모습을 띱니다. 집단주의 문화 안에서는 의도보다는 말이 불러오는 영향을 더욱 예민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의 조화, 상대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파장을 깊이 고민하고 신중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위계적인 관계에서는 특히나 의도와 결과의 간극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상사가 건넨 가벼운 한마디, 이것 좀 다르게 해볼래? 는 때로 부하 직원에게 지금까지 네가 한 모든 일이 다 틀렸어 라는 강한 부정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묘하네요. 네. 이거 좀 다르게 해볼래? 이게 네가 한 모든 일이 다 틀렸어라는 부정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 있죠. 동료의 아직 그거 안 끝났어? 언제쯤 가능해? 라는 평범한 질문조차 너는 너무 느리다 는 능력평가의 느낌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이러지 말아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네. 언제쯤 가능해? 하면 미안 지금 거의 다 했는데 나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한 30분 정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내가 느리다고? 너 언제 너 언제쯤 가능해?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느려? 내가 그렇게 느려?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민수 씨의 이야기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민수 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입 팀원에게 업무 조언을 했습니다. 이 업무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 선의는 오히려 지금 내 방식은 틀렸다는 비판으로 전해졌고 신입 직원은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민수 씨는 불편해진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난 정말 좋은 의도로 도움을 주려 했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자신의 의도만을 고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함과 거리감으로 더욱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어렵네요. 이게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방금 전에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업무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랬다면,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혹은, 근데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틀렸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 봐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받아들일까? 네. 네, 저는 더 크게도 많이 혼나봤기 때문에 일하면서 더 심한 욕도 먹어봤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서 얘기해야 하는지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지금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드네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사례는 흔히 발생합니다. 한 아버지가 대학생 아들에게 별 뜻 없이 물었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는 잘 되어가니? 아버지는 정말 단순히 관심을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왜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냐? 는 비난과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취업난으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요즘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행동이 중요했겠죠. 평소에 아들을 막 닥달하고 몰아붙이고 하시는 아버지였다면 요즘 취업 준비는 잘 되어가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들 입장에서 그것을 나를 또 압박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평소에 굉장히 아들과 사이도 좋고 아들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버지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 좀 잘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이거 너무 좀 네,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있게 되네요. 자, 아버지가 난 관심을 가진 것뿐이야 라며 진심을 강조해도 이미 아들의 마음에 새겨진 불편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은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계의 질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좌우됩니다. 수많은 작은 상호작용이 쌓여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보다 상대의 마음에 실제로 남은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좋은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극 앞에서 자꾸 멈추게 되고 또 자꾸 다시 다가가게 됩니다. 의도 고집에서 결과 인식으로 소통의 관점 전환.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 짧은 말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안의 선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제로 벌어진 일과의 괴리를 최소화하려는 본능적인 자기 보호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우리는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하죠. 그런데 사실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누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남에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안의 선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제로 벌어진 일과의 괴리를 최소화하려는 본능적인 자기보호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자신의 의도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니 네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고 무효화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네가 느끼는 감정은 타당하지 않아 라는 암묵적이고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나는 그럴 의도 아니었는데 너 왜 그렇게 느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주 가까운, 정말 친한, 특히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사고가 나서 어딘가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자 친구들끼리는 좋은 말을 안 합니다. 으이그 네가 그럼 그렇지 이러거든요. 네, 거의 이런 반응이 대부분일 건데, 그것을 이 사고가 나서 다친 이 당사자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쁠 때만이지 좋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친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정말 악의적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평소의 나의 말, 평소의 나의 태도, 평소의 나의 그 사람에 대한 그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히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평소에 아버지가 아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아버지였다면, 취업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아들이 그렇게 과하게 반응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대부분은, 네, 10번이면 한 번 정도 그렇게 화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별로 그럴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말 이전에 결국에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의도가 좋았으니까 라는 말에는 묘한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 말 뒤에 숨으면 내 말이 만든 결과를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편리함이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내 말이 빚은 결과까지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 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선해도 상대가 실제로 느낀 감정이 관계의 현실이 됩니다. 그걸 두고 내 의도만 설명하려 드는 건 물에 빠진 사람 앞에서 수영 이론을 강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에 대해 다시 대화하는 방식이 여기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방법을 좀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내가 아까 한 말 너는 어떻게 느꼈어? 내 의도는 이런 거였는데 혹시 다르게 들렸을까? 이런 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한 한마디가 대화의 간극을 좁히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진심이 늘 진심으로만 도착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를 가장 위로하고 싶었던 내 진심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왜 우리의 진심은 그토록 자주 엇갈리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지막에 밑줄을 좀 그을게요. 진심이 늘 진심으로만 도착하진 않습니다.
이런 글귀 하나씩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좀 모은다고 해야 할까요?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위로에도 예의와 거리가 필요하다. 친한 동료의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물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요즘 회사는 어때? 승진 소식은 아직 없어? 그저 이거 되게 위험한 질문들이.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오랜만에 만났어요. 옛 친구를. 자, 자주 보지 못했던 사이, 이게 첫 번째 불안 요소. 자, 이번엔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자, 요즘 회사들 많이 안 좋죠. 네,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명태다 굉장히 또 네, 소란스럽습니다. 그 이어서 승진 소식까지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저 반가움에 그동안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싶은 진심에서 건넨 말이었는데 친구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당시 친구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제 관심이 오히려 그의 상처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은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동떨어뜨려서 분석하면서 볼 수 있는 거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를 모든 것들을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나와 관계, 예전에 나와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정말 아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야, 예전에 너랑 진짜 너네 집에서 놀러 가서 밥 많이 얻어 먹었는데 어머님은 잘 계시고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동안. 그것만큼 난감한 경우가 없죠. 네. 하지만 그것조차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았고, 네. 그리고 뭔가 괜찮았다면, 사실 뭐 돌아가셨어 하면, 아우 미안하다, 내가 말실수를 했다, 연락 좀 하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평소에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쌓아왔는지가 중요하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자, 왜 우리의 진심이 때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로 남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 좋은 의도로 말을 꺼냈지만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아, 나는 정말 좋은 뜻이었는데 라고 억울해하는 상황이 종종 반복됩니다. 뒤돌아보면 진심으로 말을 건넸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를 준 적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진심이 상처가 되는 이유. 이사한 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눈으로 먼저 읽으니까 이건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안 좋은 사례를 예시를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데. 네, 이사한 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집이 아담하고 너무 아득하다. 정리를 정말 잘했네. 라고 칭찬했습니다. 진심으로 작은 공간을 알뜰하게 잘 활용한 친구의 센스를 칭찬한 것이었는데 친구는 마음속으로 아, 내 집이 작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친구가 어렵게 털어놓을 때까지 저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가 겪은 이혼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저는 진심을 담아 지금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제가 겉으로 드러난 슬픔만 바라봤고 그 아래 더 깊숙한 감정, 어릴 적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던 경험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거부감까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표면적인 슬픔에만 반응했고
환자는 진정한 이해를 받지 못한 느낌에 더 상처받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의도와 영향의 불일치, 공감의 실패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상대가 실제로 받아들인 메시지 사이에는 늘 간극이 존재하고 바로 그 틈에서 상처가 자라납니다. 한 환자는 이번에는 꼭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선배의 위로가 오히려 평생의 부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선배는 그저 격려하고 싶었지만 환자는 그 말을 너는 별것도 아닌 일로 걱정하는 소심한 사람이구나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언어학자 데보라 테넌의 연구 역시 이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각자가 가진 해석의 틀, 즉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선의의 말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타인의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그 순간 어떤 감정 상태인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합니다. 앞서 본 이혼 사례처럼 현재 보이는 감정 아래 깔린 더 복잡한 감정의 충위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 선의의 도움 자체가 종종 위계적 관계를 암시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재밌네요. 네. 조언을 한다는 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야, 내가 너보다 아니까 얘기해 줄게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그 순간 어떤 감정 상태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합니다. 라는 부분과 네. 뭔가 장애가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이상하네. 자꾸 장애가 생기네요. 컴퓨터가. 됐습니다. 둘째, 선의의 도움 자체가 종종 위계적 관계를 암시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라고 비춰질 수 있다. 조언도 참 어렵네요. 자, 셋째,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불안과 욕구를 상대에게 투사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말이 사실은 나의 내면적 불안이나 질투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요즘 드로잉 클래스 시작했다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 취미생활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잖아. 라는 말이 겉으로는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가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주목받게 될까봐 내가 초라해질 것 같아 불안해. 라는 내면의 감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진심을 표현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하임 기너트는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정한 도움은 상대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책 말심리, 믿을수록 관계가 살아나는 말심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책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책이 재밌고 저도 말을 평소에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밑줄을 그었던 것들만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 아이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상하네요. 오늘 문제가 생겨서 잘 안됩니다. 자, 제가 직접 찾아서 해드릴게요.
소통이란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라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가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싶을 때,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라는 건 늘 진심으로만 도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네요. 이게 참, 말이 가진 좀 약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 첫째, 우리는 타인의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대의 그 순간 감정 상태,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어떤 부분에 민감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의의 도움 자체로 나와 이 사람의 위계적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언을 하면 이 사람은 나보다 생각이 짧아서 내 조언을 듣게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불안함과 나의 어떤 욕구, 나의 결핍을 상대한테 투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나의 결핍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진심을 표현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고요. 진짜 도움은 상대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앞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느낀 부분이 있다면 결국에 이 말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게 나의 말이 가 닿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말과 행동으로 이 사람에게 쌓아왔던 것대로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과의 함께 경험했던 것들 속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과 말들이 이 사람을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도 내가 평소에 해왔던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의 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멈출수록 관계가 살아나는 말심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